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대 할머니예요. 최근에 아들 내외를 호되게 꾸짖은 일이 있었어요. 매일 연락이 오는데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네요. 저는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셨고 나름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희 집안일 해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서 매일 바로 만든 반찬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 학교 갔다 와서 노느라 정신없을 때에도 아줌마가 밥 먹으러 들어와 하면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숙제하고 자기 바빴죠. 저희 부모님은 전쟁을 겪은 세대였어요. 특별한 부자가 아닌 이상 그 세대 분들은 신혼여행이랄 것도 없었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시된 세대였죠. 부모님은 공장 운영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셨고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복 학생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눈치 없이 저를 따라다녀서 귀찮았어요. 제 이상형이 아니기도 했고 남자와 사귈 마음도 없었어요. 아무리 저를 따라다녀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 당시 학우들이 저런 사람 없다며 만나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제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험을 마치고 과 동기들과 가볍게 술 한잔하고 가는데 동규라는 친구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바람둥이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얼굴, 좋은 집안의 자제인데 아침 대바람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규가 저를 1년간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는 것 같지 않으니 자기와 만나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동규는 제 마음을 무시한 채 자꾸 빼지 말고 얘기 좀 하고 가자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강하게 거부했고 그때 선배가 달려와 동규와 따로 얘기를 하고 오더군요. 동규는 저를 흘겨보며 내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 집도 너희 집만큼 잘 살아.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닌가? 하며 비아냥대더라고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곤란하지만 저는 과에서 인물이 가장 예쁘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기도 했어요. 하여간 곤란한 상황에 선배가 동규를 잘 끊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집까지 바래다 주며 진지하게 사귀어 보자고 했고요. 저는 선배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선배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평범한 집안의 자제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선배 집에 인사를 갈 때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선배는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 인품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한참 88올림픽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교육을 시켰어요.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집, 상가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실 아들 녀석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다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 때마다 용돈 조금을 빼고 제 통장으로 다 붙이는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관리해 주길 바란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들의 월급에 돈을 보태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상하게도 여자에게 관심이 없더군요. 나이 30이 되도록 연애도 안 하고 일 끝나면
친구들과 만나 술 마시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애가 탔죠. 결혼하면 살 집도 마련해 놨겠다.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상가도 준비해 놨겠다. 여자만 있으면 딱인데, 하지만 아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고 했어요. 집안 사람들도 아들같이 좋은 신랑감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선자리를 주선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며 선자리를 거절했어요.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다들 며느리, 사위 자랑에 손주 자랑까지 하는데 저는 속이 타 들어갔죠. 아들이 눈이 높냐고요? 특별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보통 몸매에 순하고 성실한 스타일이었고 누가 봐도 무난한 외모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어요. 사실 회사 후배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교제한 지 3달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3살 어린데 마음씨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자기가 먼저 대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잘 만나보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시켜줘. 아들은 그때부터 여자친구와 데이트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나는 그 여자아이가 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 아이가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 우리 집에서 하루 신세 져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었어요. 다 큰 처녀를 혼자 숙박업소에서 재울 수 없다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당장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손님방으로 쓰는 방을 빠르게 정돈하고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갈비 세트와 케이크를 사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예뻤어요. 우리 아들 보는 눈이 참 높구나. 이렇게 예쁘니 한눈에 반했지 하며 반겨줬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본가가 지방에 있었고 부모님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농사 지으며 살다가 땅은 임대해주고 대출을 내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한 농민의 자녀로 자랐고 부모님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데 참 똑똑해 보였어요. 우리는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아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집 전세 만기가 4개월 남았기에 그때에 맞춰 여자친구에게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했죠. 상견례도 무난하게 마쳤어요. 결혼 준비는 참 순조로웠어요. 아들 며느리와 인테리어 사무실에 가서 올수리 계약을 하고 하나하나 집을 꾸며가는 재미도 참 좋았어요. 아들 내외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죠. 남편은 신이 나서 태어날 손주를 위해 태아보험도 들어줬고요. 며느리는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점점 우리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서운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이해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이잖아요. 아들에게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주문해주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준 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자기 몸이 힘든데 왜 시댁에서 음식을 자기 집으로 배송시키지 않고 어머님 집으로 받아놓고 아들을 오라가라 하냐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임신한 며느리 비위 좀 맞춰주자고 하며 우리가 좀 참자고 했어요. 아들 얼굴 보고 싶어도 출산을 앞둔 며느리 곁에 있게 하자며 연락 횟수도 줄였어요.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남편은 며느리가 가고 싶다던 비싼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줬고 며느리는 4주간 조리하고 나왔어요. 손주는 3월에 태어났는데 4월에 집에 오게 되었죠. 저는 모임에서 알게 된 경험 많은 산후조리사를 집에 보내줬어요. 친정도 멀고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건 불편할 테니 조리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도록 1년 계약을 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 미리 전화를 해도 밤낮이 바뀌어 잠을 못 잤다고 하며 주말에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며느리가 싫어하니 막무가내로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늙은이가 주책 부리면 추하다 소리나 들으니까 아들이 찍어 보내준 사진, 동영상을 보고 참았습니다. 솔직히 손주 태어나고 2번밖에 못 봤거든요. 처음 본 건 아이 출산하고 산부인과에서, 2번째는 조리원에서 나온 다음 날 잠깐 차 마시고 왔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서 미리 목욕을 하고 갔는데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2분 다 이는 닫고 오셨냐? 절대 뽀뽀는 안 된다고 차갑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만 잠시 안아보고 바쁜 일 있다 하고 나왔어요. 며느리는 아이 키우는 게 참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새벽에 수유를 도와줘도 며느리는 우울증도 왔고 몸이 힘들다고 짜증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산후조리사가 출퇴근해도 밤에는 분유 먹이랴, 기저귀 갈아주랴 정신없을 테니 최대한 연락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이제 슬슬 유모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카시트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니 솔직히 놀랬어요. 아들이 받는 월급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병원비 계산해주고 조리원비, 산후도우미 비용도 내주고 있는데 아이 유모차를 결제하지 않은 건 시부모를 무슨 자기 금고로 여기는 듯했죠. 그래도 첫 손주 태어난 기념으로 육아용품을 사주는데 아까울 것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통해 내준 링크를 보니 3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더군요. 남편은 유모차는 2년 이상 타니 좋은 것 해주자고 했고 바로 결제했어요. 어린이날에는 집 앞 고급 한우식당에서 거하게 밥도 사줬고요. 아들은 어버이날 식사는 따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이 외출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고요. 알겠다고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 안 하더군요.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 주말이 될 때까지 아들, 며느리는 아무런 전화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며느리의 카톡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보였어요. 사돈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사진이었어요. 날짜는 5.8 어버이날이었어요. 사돈 어른이 서울에 오셨나 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어린이날에 사돈이 오셔서 일주일간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오셨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누가 밥 먹자고 부담 준답니까? 괜시리 눈물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남편은 저녁에 아들을 호출했어요.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왔고요. 남편은 너희들 하는 짓 보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너희들에게 지원하는 것 다 끊을 거야. 유모차는 내일 발송인데 결제 취소했어. 너희 형편에 맞는 유모차 사도록 해라. 그리고 산후도우미 이모님과는 통화했다. 다음 주부터 오시지 말라고. 너희 애기 너희가 키워. 아들은 갑자기 이러시면 와이프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동안 최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잘했으니 이제 아이 알아서 키워. 나는 할 만큼 했어. 아이 보험비도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 되지 않게 바꿔놨으니 너희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내. 라고 했어요. 그동안 받을 건 다 받고 손주 얼굴 한 번 안 보여주고 혹시 보여달라고 할까봐 안 달라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는 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아들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내에게 그만 예민 떨고 엄마, 아빠께 주기적으로 찾아오자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우리 그동안 많이 참아왔어. 며느리 봤다고
순수한 마음에 아낌없이 지원해줬는데 이제 보니 하극상이야. 내가 하는 말도 믿을 수 없어. 그나저나 어버이날부터 며칠간 왜 전화도 안 받았어?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와이프가 장모님 오신 기간에는 장모님께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남편은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등신으로 키웠냐? 넌 손이 없어. 입이 없어? 마누라가 연락하지 말라 하면 연락도 안 하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보고 싶지 않다. 며 아들을 내쫓았어요. 그날 밤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10통 넘게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도 매일 연락이 오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웬일로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곱돌이탕을 배달시켜 줬지만 음식점에 전화해서 보낸 사람 집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분간 아들 내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네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들 내외와 연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저희가 너무한 걸까요?